차디찬 새벽 안개가 세상을 소리 없이 덮을 때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갈망,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나를 설레게 하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 우리 존재의 근원을 추적했던 고독한 두 명의 항해사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칠흑 같은 바다 밑바닥에서 끝없이 굶주린 눈먼 괴물을 보았고, 다른 한 남자는 수평선 너머에서 눈부시게 솟구치는 거대한 황금빛 해일이 대지를 집어삼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응시했던 비관적인 심연과 베르그송이 찬미했던 역동적인 도약, 그 소설 같은 사유의 풍경 속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눅눅하고 어두운 늪지대입니다. 그곳에는 의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뱀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그저 본능적으로 닥치는 대로 주변을 삼킵니다. 슬프게도 이 뱀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신의 꼬리마저 먹잇감인 줄 알고 스스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생명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목격한 자연의 풍경은 경이로움보다는 처절한 생존의 비극에 가깝습니다. 자바섬의 거대한 거북 무덤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마리의 바다 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 해변으로 기어 올라오지만 기다리고 있던 야생 들개들에게 산채로 뒤집혀 내장을 파먹힙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북을 파먹던 들개들조차 뒤이어 나타난 호랑이의 발톱 아래 찢겨나갑니다. 늑대가 사슴의 목줄기를 끊는 순간 늑대의 눈에 서린 것은 승리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한 끼를 때웠다는 안도감 뒤에 즉시 찾아올 내일의 허기를 두려워하는 지독한 공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생명이란 결코 꺼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형벌과 같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밑빠진 항아리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 항아리를 채우려 애쓰지만 물이 차오르는 순간 바닥의 구멍으로 허무하게 새어나갑니다. 잠시 갈증이 해소된 순간에는 무료함이라는 독방에 갇히고 다시 갈증이 시작되면 욕망이라는 채찍에 맞아 광장으로 내몰립니다. 이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뜨거운 의지의 불꽃을 차가운 예술적 관조와 명상의 눈물로 식히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개를 돌려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해 보십시오. 베르그송이 가꾼 찬란한 생명의 정원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쇼펜하우어의 늪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쇼펜하우어가 절망의 근거로 삼았던 그 강력한 힘을 엘랑비탈, 즉 생명의 약동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생명은 정체된 늪이 아니라 단단한 대지를 뚫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분수입니다. 중력이라는 거대한 물질의 법칙이 끊임없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굳어지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 안의 생명력은 그 저항을 찢고 기어이 태양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베르그송은 말합니다. 저 단단한 강철판을 뚫고 나오는 아주 작은 새싹을 보십시오.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가냘픈 생명이 어떻게 단단한 지표면을 가르고 솟구칠까요? 그것은 생명 그 자체가 가진 폭발하는 추진력 때문입니다. 생명은 멈춰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베르그송이 말하는 시간은 시계 태엽의 눈금처럼 딱딱하게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짜여가는 비단실과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여 현재라는 바늘 끝에 모이고 그 힘으로 미래라는 텅 빈 공간에 세상에 없던 무늬를 수놓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이미 결말이 정해진 비극적 각본이라고 했다면 베르그송은 인생을 매 순간 새로운 잉크를 찍어내려가는 즉흥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진화는 어쩌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물질의 제약을 이겨내고 자유를 획득하려는 생명의 위대한 투쟁이자 예측 불가능한 축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거장의 시선은 우리 삶의 양면을 동시에 비추고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쇼펜하우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계는 맹목적인 의지의 투영이며 산다는 것은 곧 결핍과 고통의 반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부정하고 예술적 관조를 통해 평온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베르그송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계는 생명의 약동, 즉 엘랑비탈이 이끄는 창조적 진화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을 바가지로 떠내어 얼음으로 얼린 후 잘게 썰어낸 얼음 조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이고 물질일 뿐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처럼 분절되지 않는 순수 지속이며 인간은 직관을 통해 생명의 흐름에 동참하고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쇼펜하우어처럼 삶의 허무와 고독을 견디고 또 때로는 베르그송처럼 생명이 주는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용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새로이 창조하려는 열망. 이 두 가지는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갉아먹는 눈먼 짐승의 굶주림입니까? 아니면 굳은 땅을 가르고 솟구치는 푸른 싹의 외침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갈증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뜨겁게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핍의 어둠이 깊고 무겁게 당신을 짓누를수록 당신 안의 생명은 더 눈부신 빛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시면을 보았으니 이제 수평선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비극의 각본은 덮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약동으로 단 한 줄도 예측할 수 없는 당신만의 소설을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우리를 정말 미치게 만들고 또 어떨 땐 가슴을 막 뛰게 하는 이 거대한 힘. 도대체 우리를 움직이는 이 신비한 동력, 이 에너지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두 명의 철학 거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삶을 아주 차가운 비관으로 바라본 쇼펜하우와 다른 한 명은 생명의 약동, 그 힘찬 움직임을 노래한 베르그송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나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갈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한 철학자는 이 힘의 근원에서 끝없이 굶주린 시커먼 심연을 봤고요. 다른 한 명은 눈부시게 하늘로 솟구치는 생명의 도약을 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간 존재의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본 쇼펜하우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여정은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의지의 심연입니다. 그가 우리를 안내하는 세계는 마치 축축하고 어두운 늪지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왜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비극적인 본질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중심, 그 심장에는 바로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will이죠. 그는 이 의지를 어떤 목표도 없이 그저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거대한 눈먼 뱀에 비유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결국 자신의 꼬리마저 물어뜯고 마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목격한 생명의 잔인한 본질이었습니다. 이 맹목적인 의지는요, 자연 속에서 정말 끔찍한 비극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수백 마리의 바다거북이 알을 낳으려고 해변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들개들한테 무참히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들개들조차 뒤이어 나타난 호랑이의 먹이가 될 뿐이죠. 끊임없는 먹고 먹힘. 이것이 바로 의지가 지배하는 세계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삶이란 건 끝없는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밑빠진 독에 비유했어요. 우리 모두 평생 그 독에 물을 채우려고 끙끙대며 애쓰지만 채워지는 그 순간 허무하게 전부 새어나가 버리고 말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그 만족감은 정말 아주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무료함, 건퇴라는 더 큰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텅 빈 느낌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또 다른 욕망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에게 우리는 뭐랄까 이미 결말이 정해진 비극의 배우일 뿐인 셈입니다. 이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이 뜨거운 욕망을 예술을 감상하듯이 차갑게 관조하고 그 의지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어둡고 축축한 늪지대를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베르그송의 생명적 도약의 비상입니다. 그가 안내하는 이 눈부시게 찬란한 정원에서 우리는 생명이 가진 그 폭발적인 창조의 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베르그성은요, 정말 놀랍게도 쇼펜하우어가 절망의 근거로 삼았던 바로 그 힘을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걸 엘랑비탈,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약동이라고 불렀죠. 이건 맹목적인 늪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강력하게 솟구치는 거대한 분수와 같습니다. 베르그송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작은 새싹 하나가 어떻게 저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솟아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는 생명 그 자체의 폭발적인 추진력, 바로 엘랑비탈의 증거라는 겁니다. 베르그송에게 우리의 과거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서 바로 지금, 현재의 창조를 위한 연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말이 정해진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잉크로 써내려가는 예측 불가능한 즉흥 소설인 셈이죠. 이제 세 번째 장, 비관론 대 창조론입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두 거인의 철학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시선이 어떻게 우리 삶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비추고 있는지 그 차이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를 한번 정리해보죠. 쇼펜하우어에게 이 세계는 맹목적인 의지가 비춰진 그림자 같은 거고 삶은 고통의 순환일 뿐입니다. 반면에 베르그송에게 세계는 엘랑비탈이 이끄는 창조적인 진화의 과정이고 삶은 새로운 가능성의 연속이죠. 한쪽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시간을 말하고 다른 쪽은 과거가 계속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 지속의 시간을 말합니다. 인간의 목적도 완전히 다르죠. 의지를 부정하는 것과 창조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두 철학을 오늘날 우리의 문제, 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번아웃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무기력함과 탈진, 그 감정의 뿌리를 이 두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마 전혀 다른 진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먼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요. 번아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낳는 필연적인 고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베르그성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당신 내면에 있는 그 창조적 에너지가 억압돼서 흐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막혀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처방은 욕망의 불을 잠시 끄는 것입니다. 끝없는 성취, 인정받고 싶은 그 갈망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명상을 하거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나 자신과 내 감정을 고요하게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면의 평온을 되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반면에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막힌 물꼬를 트세요 라고요.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하던 일의 순서를 그냥 한번 바꿔보기, 짧은 메모라도 좋으니까 무언가를 직접 써보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창조적인 행동들이 당신 안에 엘랑비탈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당신의 소설을 쓸 시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비관론과 눈부신 창조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어쩌면 정답은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두 철학 모두를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현실주의를 통해서 삶의 고통과 허물을 견뎌낼 힘을 얻고 동시에 베르그송의 낙관주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영감을 얻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힘의 정체가 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당신을 갉아먹는 결핍의 고통인가요? 아니면 굳은 땅을 뚫고 솟아나려는 생명의 외침인가요?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갈증의 말로 당신이 지금 뜨겁게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결핍의 어둠이 깊을수록
당신 안의 생명은 더 눈부신 빛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비극의 배우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만의 소설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차디찬 새벽 안개가 세상을 소리 없이 덮을 때 혹시 길을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네,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의 톱니바퀴가 잠깐 정지하는 약간 그런 서늘한 순간들이 있죠. 맞아요. 바로 그 정적 속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나를 매일 아침 눈뜨게 하고 쉼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 거대한 갈망과 고통?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그 설렘의 진짜 근원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존재의 밑바닥을 한 번쯤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심층탐구 여정에서는 지식과 삶의 이면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집요하게 추적했던 아주 고독한 두 명의 항해사가 남긴 기록을 파헤쳐 볼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사상가가 도달한 곳의 풍경이 정말 극단적으로 달랐다는 점이죠. 네, 완전 정반대였어요. 한 남자는 그 칠흑 같은 바다 밑바닥에서 끝없이 굶주린 채 또리를 틀고 있는 눈먼 괴물을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남자는 그 눅눅한 늪지대를 넘어서 저 수평선 너머로 눈부시게 솟구치며 단단한 대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황금빛 해일을 감미했죠. 이 소설처럼 매혹적이고 극단적인 두 가지 사요의 풍경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곳은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눅눅하고 어두운 늪지대입니다. 상상만 해도 약간 숨이 막히는 공간이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안개 속, 발이 푹푹 빠지는 질척이는 늪의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에는 의지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뱀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의 모습이 진짜 기괴하면서도 비극적입니다. 네, 눈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시력이 전혀 없어요. 이 시력이 없다는 게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은유입니다. 눈이 없다는 건 결국 목격지도 없고 어떤 고상한 방향성이나 청사진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직 살아야겠다는, 존재하겠다는 맹목적인 생존 본능만 펄떡거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닥치는 대로 주변의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꼬리마저 먹잇감인 줄 알고 스스로 살점을 물어뜯으며 피를 흘립니다. 약간 끔찍하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직시했던 생명의 본질이자 이 세계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하면 막 아름다운 조화나 어머니의 포근함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어릴 때 보던 동화책 속 자연은 늘 평화로우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자연은 처절하고 잔혹한 생존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다루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자바섬의 거북 무덤 사례를 보면 이 세계관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와, 저도 그 텍스트 읽으면서 그 장면 묘사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늦은 밤에 수백 마리의 바다 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 무트로 올라오는 장면이죠. 거친 파도를 뚫고 그 무거운 등껍질을 이끌며 모래사장을 기어 올라오는 과정. 사실 그 자체만 보면 경이로운 생명 탄생에 숭고한 순간이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축복받아야 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현실의 해변에 기다리고 있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모래사장 뒤편에 짙은 어둠 속에는 굶주린 야생들개가 거북들이 올라오기만을 숨지겨 기다리고 있어요. 거북이 알을 낳으려고 몸을 딱 멈추는 순간? 들개들이 사정없이 덮쳐버리죠. 맞습니다. 무방비상계의 거북들을 산채로 뒤집어버리고 가장 연약한 배 쪽의 내장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해변은 순식간에 끔찍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진짜 비극적인 건 그 학살이 들개들의 포식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짙은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밀림 깊은 곳으로 스며들면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걸어 나옵니다. 세상에. 호랑이는 방금 전까지 거북의 내장을 뜯어먹으며 만찬을 즐기던 들개들을 향해 도약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포식자들을 다시 무참히 찢어발기죠. 포식자가 단 1초 뒤에 다시 사냥감이 되는 먹고 먹히는 연쇄적인 살육의 굴레네요. 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낭만적으로 포장해왔던 생명의 본질에 대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초원에서 늑대가 사슴의 목줄기를 끊어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죠. 그 늑대의 눈동자에 서린 게 과연 치열한 사냥에서 승리했다는 벅찬 기쁨일까요? 글쎄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꽤 큰 안도감이나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늑대의 눈에 맺힌 건 기쁨이 아니라 지독한 공포입니다. 공포요? 네, 오늘 하루치 허기를 채웠다는 건 진짜 찰나에 불과하거든요. 입가에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장 내일 다시 찾아올 그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결국 결코 꺼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형벌을 죽는 날까지 견뎌내야 하는 저주와도 같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처음에는 자바섬의 거북이나 초원의 늑대 이야기가 그냥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야생의 법칙 정도로만 들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늪지대의 굶주린 뱀이 결국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무섭도록 겹쳐 보입니다. 아주 예리한 연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이거 완전히 현대사회의 그 숨막히는 무한 경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렛레이스와 똑같지 않나요?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스마트폰 경우를 들어보죠.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욕망을 밑 빠진 항아리에 비유했잖아요. 네, 채워도 끝이 없는 항아리죠.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진짜 원하던 명품 가방 혹은 승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릴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막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거 하나만 얻으면 내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맹신하게 만들죠.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보상회로 기만이군요. 생존을 위해 우리가 계속 움직이도록 뇌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과정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용카드 할부로 그걸 딱 긁어서 손에 쥐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늪지대의 뱀이 배를 꽉 채운 것처럼 진짜 갈증이 해소됩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하지만 그게 과연 며칠이나 가느냐가 문제죠. 제 말이요.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뇌의 도파민 분비는 원래 수치로 뚝 떨어져 버리고 내 손에 들린 그 반짝이던 스마트폰은 그냥 흔해 빠진 기계덩어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료함이라는 엄청나게 끔찍한 독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는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결핍된 상태에서는 고통스럽고 막상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지독한 무료함이 찾아오는 거죠. 맞아요. 그 텅 빈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또 소셜미디어를 켭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의 막 더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이나 더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보는 순간 뱀은 다시 지독한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늪으로 빠지는 거군요. 내 결핍이 만들어낸 욕망이라는 채찍에 등짝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음날 아침 또다시 10,000원 지하철이라는 사파리로 스스로를 내몰고 맙니다. 끝없는 소비와 소진의 굴레 속에서 자기 꼬리를 물어뜯는 그 눈먼 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에 끊임없이 물을 붓고 그 노동의 과정에서 우리 자신은 서서히 고갈되어 간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씁쓸한 단면이네요. 쇼펜하우어의 렌즈로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 주셨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구조적인 결핍과 고통의 반복이라는 그의 통찰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결론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대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어차피 밑 빠진 독이니까 그냥 물 붓기를 포기하고 평생 절망만 하면서 살아라 이러진 않았을 텐데요. 다행히 유일한 탈출구를 하나 제시하긴 합니다. 아주 금욕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바로 우리 안에서 펄떡이는 그 뜨겁고 맹목적인 의지의 불꽃을 차가운 예술적 관조와 명상의 눈물로 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불꽃을 식혀낸다. 네, 무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그 생존의 투쟁 자체를 멈추고 욕망을 부정하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단절시킨 채 내면의 깊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걸어들어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계의 그 맹목성을 꿰뚫어보고 허무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라는 아주 서늘한 처방이죠. 욕망의 스위치를 끄고 침묵 속으로 침잠해라. 이건 분명히 깊고 서늘한 위로가 되는 통찰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강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시죠? 만약 우리가 정말 그저 맹목적인 생존기계에 불과하고 유일한 정답이 그 의지의 스위치를 끄는 것뿐이라면 도대체 인간은 왜 자꾸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발버둥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존이 전부라면 퇴근에 그냥 에너지를 아끼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게 생물학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굳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시를 쓰고
주말에 미술관에 가서 남이 그린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희생을 하기도 하고요. 아, 인간의 숭고한 이타성이나 창조성 말씀이시군요. 네. 쇼펜하우어의 그 이기적이고 눈먼 뱀 모델로는 이런 인간의 창조적이고 숭고한 행위들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주 훌륭한 반론입니다. 사실 바로 그 지점,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생명의 또 다른 위대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이 눅눅한 늪지대에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오, 드디어 풍경이 바뀌는군요. 네,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곳은 앙리 베르그송이 가꾼 찬란한 생명의 정원입니다. 앙리 베르그송? 이름만 들어도 벌써 공기의 질감부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베르그송은 쇼펜하우어가 절망의 근거로 삼았던 그 맹목적이고 끈질긴 심, 그 생명의 에너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엘랑비탈, 즉 생명의 약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생명의 약동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참 아름답고 시적인데요. 가만히 따져보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생존을 향한 맹목적 의지를 그냥 로맨틱하게 포장한 단어 아닌가요? 어째서 그렇게 느끼셨죠? 어차피 둘 다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생물학적인 본능, 그걸 말하는 건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 두 철학자의 관점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에너지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가 자기 꼬리를 물어뜯는 뱀처럼 순환적이고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는 닫힌 책이라면요. 베르그송의 엘랑비탈은 과거의 껍질을 찢고 나와서 텅 빈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창조적이고 발산적인 힘입니다. 아, 제자리 걸음과 무한히 뻗어나가는 힘의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베르그송은 생명을 결코 정체된 늪이나 기계적인 생존의 반복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주에는 물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이나 엔트로피처럼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려는 거대한 저항력이죠. 우리를 짓누르는 힘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의 생명력은 단순히 그 저항에 순응하면서 생명을 연명하는 게 아닙니다. 기어이 그 단단한 물리적 억압을 찢어내고 태양을 향해 손을 뻗는 거대한 분수와 같다는 것이 베르그송의 통찰입니다. 아, 텍스트에 나오는 그 단단한 강철판을 뚫고 나오는 아주 가냘픈 새싹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고전역학의 계산만으로는 그 부드러운 새싹이 강철을 뚫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생명은 기계적인 인과율을 훌쩍 뛰어넘는 폭발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강철판을 뚫는 새싹의 비유를 들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현대인의 일상이 바로 떠오릅니다. 또 어떤 재밌는 비유를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매일 겪는 팍팍한 직장 생활? 정해진 시스템을 거대한 강철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관료제의 톱니바퀴처럼 항상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도록 강요받잖아요. 네. 조직사회에 무거운 압력이 있죠. 중력이 우리를 짓누르듯이 매일 똑같은 업무 속에서 우리의 정신과 감각은 점점 기계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일상의 관성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무료함에 갇힌 기계적인 삶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에너지를 하루 종일 다 뺏기고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한 50대 직장인이 밤 11시에 굳이 자기 방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코딩 언어를 배우거나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한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사례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과감하게 버리고 늦은 나이에 완전히 생소한 예술의 길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생존에 당장 필수적인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강철판같이 억압적인 일상과 사회적 편견의 무게를 기어이 뚫어내고 예측 불가능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내는 이런 사람들의 창조적 저항. 이것이야말로 베르그송이 말한 그 연약하지만 폭발적인 새싹의 외침이 아닐까요? 와, 아주 명쾌하고 감동적인 해석입니다. 생명은 결코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매뉴얼대로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발명해내죠. 정말 멋진 개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베르그송의 철학을 완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 부드러운 새싹이 어떻게 강철판을 뚫어낼 수 있는지 그 추진력의 비밀이 바로 시간에 있거든요.
시간이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시계태엽의 눈금처럼 1분 1초 똑같이 나누어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컨베이어 벨트처럼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간을 공간화해서 기계의 눈금처럼 똑같이 잘라내는 방식을 베르구송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흐르는 강물에서 물을 바가지로 푹 떠내어 꽁꽁 얼린 뒤에 그 얼음을 자로 재서 썰어낸 조각들처럼 시간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 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것은 그저 죽은 물질의 법칙일 뿐 살아있는 생명에 겪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음 조각처럼 나누어진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 생명이 겪는 진짜 시간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베르구송은 그것을 순수 지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짜여가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 비단실이나 언덕에서 굴러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가서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과 감정, 눈물과 기쁨은 기억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단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현재라는 바늘 끝으로 무겁고 강렬하게 밀려 들어오죠. 과거가 현재를 밀어낸다. 이 표현이 참 좋네요. 즉, 내가 지금 당장 내리는 어떤 결정은 단순히 허현재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나의 온전한 과거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현재를 밀어내며 미래라는 텅 빈 공간을 향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무늬를 수놓는 창조적 과정인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황들이 켜켜이 쌓인 그 응축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뻔한 기계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이미 결정된 생존의 비극적 각본 같아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베르그송의 세계로 넘어오니까 인생은 매 순간 과거라는 잉크를 듬뿍 찍어서 써내려가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즉흥소설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베르그송에게 진화란 단순한 생물학적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껍데기의 제약을 이겨내고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와 의식을 획득해내고자 하는 생명의 위대한 투쟁이자 찬란한 축제인 것이죠. 정말 압도적인 두 시선입니다. 한쪽은 우리를 차갑고 서늘한 심연의 고유함으로 이끌어서 내 존재의 한계를 뼈아프게 직시하게 만들고요. 다른 한쪽은 피 끓는 창조의 축제로 우리를 막 초대해서 그 한계를 부수라고 외칩니다. 극단적이지만 둘 다 버릴 수 없는 진리죠. 맞아요. 이 극단적인 두 사상가의 풍경을 번갈아 걷다 보니까 결국 이 상반된 시선들이 우리 삶의 입체적인 양면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쇼펜하우어처럼 삶의 허무, 구조적인 결핍, 그리고 지독한 고독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야만 하는 늪지대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동시에 베르그송처럼 우리를 억누르는 단단한 흙을 기어이 뚫고 나오는 내면의 생명력에 전율하면서 거침없이 앞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눈부신 순간들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의 철학만으로는 우리 삶의 전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통찰이 모두 뼈대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어야 합니다. 끝없는 고통과 결핍이라는 삶의 민낯을 섣부른 긍정으로 대충 포장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용기. 쇼펜하우어의 용기군요. 네, 그리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내일을 향해 무언가를 새로이 창조해내고자 하는 열망, 베르그송의 열망이죠. 이 두 가지야말로 위태로운 우리의 일상을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절묘하고도 필수적인 균형인 셈이죠. 이제 이 치열한 사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노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끝없이 갉아먹으며 불안에 떨게 만드는 눈먼 짐승의 굶주림입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굳어버린 일상의 강철판을 가르고 기어이 솟구쳐 오르려는 푸른 싹의 폭발적인 외침입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갈증, 때로는 늪에 빠진 것처럼 숨막히는 그 결핍감에 너무 깊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있으며 펄떡이며 진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어둠이 깊고 짙게 느껴질수록 여러분 안의 생명 에너지는 더 눈부신 빛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슈펜하우어가 말한 비극적인 각본은 이제 덮어두십시오. 이제 과거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바늘 끝에 모아 여러분만의 낯설고 경이로운 즉흥 소설을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나만의 소설을 써내려갈 시간이라 진짜 지적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강렬한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사유를 그저 아름다운 위로에서 멈추고 싶지는 않네요.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곱씹어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이 탐구를 마치려 합니다. 어떤 화두를 준비하셨나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고통을 잊기 위한 예술적 관조와 침묵. 그게 어쩌면 세상을 등지는 현실 도피나 체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 차디찬 침묵의 시간은 베르그송이 말한 텅 빈 미래에 전혀 새로운 무늬를 수놓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펜촉에 잉크를 아주 듬뿍 머금게 하는 폭발 직전에 고도로 응축된 준비 시간이 아닐까요? 늪지대에서의 깊은 침묵과 자기 성찰 없이는 단단한 강철판을 뚫어낼 그 엄청난 추진력도 결코 모을 수 없을 테니까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차디찬 안개가 세상을 소리 없이 덮을 때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이 침묵이라는 스위치와 폭발하는 추진력이라는 스위치를 어떻게 번갈아 켤 수 있을지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굶주린 뱀을 차분히 달래면서도 기어이 단단한 아스팔트 위로 푸른 싹을 틔워낼 여러분만의 치열한 해답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깊은 탐구 여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내일도 당신만의 소설을 멈추지 마십시오.